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네, 저는 체슬리 학당의 박사익입니다. 어제는 조회수도 15,000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좋아요가 847. 그리고 댓글도 62개나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댓글에 보면 눈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귀로 듣습니다. 유튜브가 우리 나이에는 짱입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새벽 4시 38분에 오늘 새벽에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참 공부 열심히 하는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습니다. 갱년기도 없어요. 공부하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댓글이 정말 제가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은요. 시장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장이 만들어주는 건데 작년에는 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 약간 강세장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올해는 이런 종목 저런 종목으로 막 수익이 뭐 800% 1000% 오른 주식도 있고 30% 오른 주식도 있고 근데 올해는 작년에 연말에 너무 지나치게 금리 공포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웬만한 주식들은 많이 올라왔죠. 52주 신저가 나는 주식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데 많이 저기는 벌써 500% 수익 났고 뭐 이런 거 같아도 지나고 보면 매매를 잘못하면요 올라갈 때는 적게 먹고 떨어질 때 내가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떨어질 때 막 더 사다가 보면 나중에 실제로 번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됩니다. 이 공수가 다 아우러져서 한 해를 지났을 때 내가 얼마 수익이 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올해 상반기가 수익을 내기 되게 좋은 달이었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항상 9월, 8월, 9월, 10월까지가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 거 이제 퀀트 분석이죠.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계절적으로 이럴 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코로나 때도 말씀드리고 21년에도 그때도 8월 달 이럴 때 하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너무 이제 종목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몰입돼 있고 심취해 있으면 그런 걸 애써 부정할 때도 있는데 변동성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해를 마감을 했을 때 강세장에서 한 20-30% 벌고요.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좀 덜 터지고 약세장의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덜 터지고 그러면서 연평균 수익률을 저희는 15% 정도를 내자 이런 목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마다 이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투자 철학이 있고. 네. 그런데 뭐 저희는 뭐 떨어지는 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투자 철학인 거죠, 그거는. 네. 하필 뭐 굳이 떨어져서 뭐 유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건 괜찮잖아요. 유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해피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마켓 시장 전체가 경제가 망가지고 이런 거에다가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뭔가 남들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돈을 버는 거 그거는 썩 그렇게 돈을 벌어도 그 돈의 성질이 조금 악한 성질이 있을 거라서 크게 이렇게 좀 찜찜한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떨어지는 거에 배팅은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고 그런 원칙 때문에 되게 비싸 보이는 주식을 저는 주식 뭐
주식 빌려서 때리는 거 공매도라고 하잖아요. 그 공매도 하면 좀 먹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그 원칙 때문에 안 하는데요. 안 하다 보니까 실제 가격이 뭐 올해 5배, 10배 오르는 저런 주식 때문에 공매도 한 사람들이 올해 엄청 힘들어졌잖아요. 예, 거의 뭐 거덜나고 뭐 그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그냥 제가 이래 의심만 가는데 제 사수였던 분이 재작년에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최근에 1년 동안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아니까 시장이 올라올 때 선물로 매도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시장이 3,100인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선물 쇼플레이 하다가 터지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 이런 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2, 3년 주식하고 안 만들어지죠. 계속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을 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결정을 했지? 투자할 때마다 메모를 하고 거기서 잘못된 나의 이게 경제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실수를 계속 줄여가는 겁니다. 나의 실수를 계속 줄여가다 보면 다음 시장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강세장에 돈을 벌게 되고 약세장에 덜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그게 한 8%만 수익을 내도 8%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산가들이. 예, 거기에 조금 뭐 전문성 있게 거기다가 플러스 한 7% 돼서 왜냐하면 그 7%를 더하는 이유가 저는 다들 공포스러워할 때 주식을 잘 사거든요. 잘 사고 또 너무 낙관적일 때 그럴 때 또 냉정하게 그 이상 가는 거는 드세요 하면서 또 잘 나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연평균 15%는 번다라는 좀 그 나름대로의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완성이 되려면 지난번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40시간인데 1만 시간이 되려면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익은 안 나요라고 하셨는데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5년 정도 지나고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코로나 전 장 19년 장 20년 폭락하는 장 또 올라온 장 그리고 작년에 또 금리 때문에 떨어진 장 이번에 또 올라오는 장 다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나도 한 15% 정도 수익을 낸 수가 있겠다라는 나만의 이제 투자 철학, 투자 스타일. 근데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 있잖아요. 성장주 가서 먹고 가치주 가서 먹고 시클리컬 가서 먹고 또 떨어지는 주식 가서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고 막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딱 하나는 팔방미인이 되려고는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장에 잘 맞는가 나의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투자 스타일을 한번 구축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이 웜의 신박을 들으시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리니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공부방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금요일인데 참 그 책 읽는 거는 어떤 또 후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그 책 읽는 거를 한 15분에서 20분 따로 떼서 하면 어떨까요? 해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금요일 날 책도 읽어드리고 또 기사도 읽어드리고 중간에 또 삼천포도 갔다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항상 마음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다 싶으면 또 바로 받아들이고, 또 중요한 거는 액션이잖아요. 액션 해보다가 뭔가 또 잘못 되는 게 있으면 또 조정도 하고 튜닝도 하고. 그래서 책 코너를 오늘 따로 만들어서 주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1%를 읽는 힘. 이 책, 그 후배가 이 책을 갖다 줬는데 읽다 보니까 와, 이분 누구지? 그 지연이가 멜인데요. 예전에 저기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우성님 이후로, 야,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다. 읽으면서 혹시 우성님이 이름을 바꿔서 책을 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의 책인데, 오늘 제가 오후에 올려서 주말에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겠습니다. WP 칼럼, 바이든의 워싱턴 포스트죠. WP니까 바이든에다가 출마 포기를 촉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도 안 그래도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좀 많으신데 과연 선거에서 또 나이로 공격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짝수해에 그 시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미국의 선거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년 24년 대통령 선거, 22년 중간 선거, 20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 다 보면 시장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의 이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끌고 가는 게 미국이고, 그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뭐 대통령이 누가 될지 잘 못 맞추지만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그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칼럼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을 포기하라고 촉구를 했네요. 데이비드 이그네시우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13일 기명 칼럼에서 나의 존경심을 고려할 때 말하기 고통스럽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네요. 그런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 업적을 열거를 했고요. 정치적으로 양분된 미국에서 중요한 입법을 했고, 미국의 직접 참전 없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섬세한 균형을 취했다. 종합적으로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거둔 성과와 향후 당선 가능성은 별개라고 내다보면서 바이든과 해리스가 내년 대선에 함께 출마하면 바이든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은 그의 최대 업적을 무효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네요. 그는 바이든의 고령을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봤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82세다면서 민주당원 69%를 포함한 77%의 미국 대중이 4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고 답한 AP NORC 여론조사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공개된 CNN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유권자 46%가 내년 11월 대선에서 야당인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낫다고 답을 했고요. 또 응답자의 73%는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4년을 더 재임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은 76%나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 현재 나이가 80세로 나오거든요. 80세니까 만 나이니까 1943년생이신 거죠. 네, 저희 아버지께서 40년생이고 저희 어머니가 44년생이신데요. 칼럼은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 나오겠다는 결정을 할 시간을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빠른 결단을 촉구했고요.
민주당 다른 잠룡들이 내년 초 정식으로 시작될 당내 경선에 나올지 결정할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칼럼은 나는 바이든이 재선 출마 여부에 대해 자신과 대화하고 이 나라와도 터놓고 대화해 보길 바란다면서 누가 트럼프를 막을 최선의 인물인지가 바이든이 2019년 대선 출마를 결정할 때 한 질문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 후보에게 핵심적인 지점대로 남아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그네시우스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바이든의 고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권자들은 러닝메이트로 추정되는 해리스에게 주목할 텐데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민주당의 악재라고 지적을 또 했네요. 여론조사 웹사이트 538 538이네요. 538 538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39.5%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칭찬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내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인기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우려를 표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뿐만 아니고요. 워싱턴 포스트와 함께 진보 성향 매체로 평가되는 뉴욕 타임즈도 최근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면서 고령 리스크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네요. 차남 헌터 바이든의 탈세 의혹 등도 바이든 재선의 장애물로 지적이 됐습니다. 예,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이냐, 바이든과 또 다른 공화당의 새로운 후보와의 싸움이냐, 이런 게 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나온다고? 다른 후보는 또 누구고 그 후보가 어떤 경제관념을 꼭 갖고 있는지, 어떤 경제 정책을 또 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5월 달쯤에 주식을 조금 많이 줄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퀀트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미국 대통령의 내년 선거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긴 하네요. 네, 그다음 기사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43년생이시고 펠로시 여사 있잖아요. 하원 의장 하셨던 지금도 하원 의장이신가요? 이는 펠로시 여상도 보면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던가 40년생이신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연설할 때 그 연설문을 받아서 확 찢어버리고 그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댓글을 써주신 분도 있으시고 한데 그 나이가 들어도 저는 톰 크루즈를 보면서 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이번에 그 영화에서 오토바이 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실제로 스턴트맨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저 나이에 나는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도 나도 저 나이 때도 저렇게 막 뛸 수도 있고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펠로시 여사나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저 연세에도 저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일하시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또 하나의 롤 모델이에요. 저 연세도 저렇게 참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구나. 저보다 펠로시 여사 30세가 더 많으시고 해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 55세, 60세, 65세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당연히 이제 밑에 젊은 세대들한테 또 자리를 물려주고 또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사회에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할이. 예, 자꾸만 3000% 빠지는 것 같아서 다시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젠 포커 선수 이세돌 데뷔 무대 상대는 올인의 차민수. 아니 차민수 씨가 옛날에 그 프로 그 뭐죠? 프로 게이머가 아니라 프로 도박사였고 그 이 프로 도박사신데 조은영 구단하고 막 바둑을 둘 정도로 와 머리가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오히려 지금 뭐 포커 선수가 됐네요.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돌이 바둑알 대신 포커 카드를 손에 잡는다. 오는 16일 홀덤 공식 경기를 치르는 것. 상대는 드라마 올인의 실제 모델인 차민수다. 라고 돼 있네요. 네. 홀덤으로 인공지능 AI와 대결이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AI 알파고와 바둑 대결에서 이긴 유일한 인간 이세돌은 1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바둑이 아닌 홀덤 2019년 프로 바둑 기사에서 은퇴하며 바둑돌을 내려놓았던 그가 오는 16일 홀덤 선수로 포커 카드를 손에 든다.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M2O 스타 초청대회에서다. 상대는 드라마 올인에서 배우 이병헌이 연기한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자 프로 바둑 기사. 아, 이분이 바둑도 프로로 뛰시는군요, 실제로. 프로 바둑 기사 출신인 차민수다. 72세시네요. 저보다 20살 더 많으신데 되게 동안이시네요. 네, 사진의 왼쪽이신데요. 그냥 딱 58세에서 60 한 2, 3세 사이처럼 보이시는데 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랑 대국을 했던 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9년도에 은퇴를 했고, 네, 지금은 여기 홀덤하러 또 출전하네요. 이세돌은 아직 홀덤은 경력이나 실천이 밀천하다. 제대로 한 지는 몇 개월밖에 안 됐고 최근 홀덤 펍에 2번 다녀온 정도라고 합니다. 바둑은 9단이지만 홀린이 홀덤 플러스 어린이 홀린이라면서 웃었고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된 걸까? 홀덤과 바둑은 굉장히 다르지만 비슷한 면도 많다. 홀덤만큼 흥미롭고 재밌는 마인드 스포츠, 지능을 사용해 겨루는 스포츠가 없지 않나 싶었다. 52장의 카드로 플레이하는 홀덤은 배팅은 무한대로 가능하고 좋은 핸드, 패를 가진 것처럼 속여서 상대를 포기하게 하는 블러핑도 필요한 두뇌 게임이죠. 그러니까요. 이 바둑하고는 좀 다른 게 바둑은 내가 두는 바둑이나 상대가 지금 두고 있는 바둑을 다 보면서 겨루는 게임인데 카드는 숨겨진 이 패로 이게 마치 좋은 패인 척 블러핑도 하고 그죠? 뻥카도 치기도 하고 상대의 심리를 되게 잘 읽어야 되는데 홀덤과 바둑의 공통점을 묻자 이세돌은 둘 다 단순 전략 게임이 아닌 추상 전략 게임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와 심리전을 펼치고 플레이 스타일이 탄로나면 스타일을 바꿔서 대응하는 것도 똑같다. 바둑에서도 상대와 심리전을 엄청 펼치는군요. 네. 바둑기사 출신 김지운, 최철환도 프로 홀덤 선수로 활동 중이네요. 바둑기사 시절 이세돌의 기풍은 실리형이다. 세력형에 비해서 차곡차곡 집을 늘려가는데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홀덤을 할 때도 비슷할까. 제가 이세돌 구단의 바둑 스타일은 사실 잘 모르는데요. 네, 이창호 구단까지 보다가 끊겨가지고 근데 이창호 구단이 이세돌 구단한테 서서히 이제 무너지면서 세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창호 구단의 그 실리형 하면 뭐 이창호 구단인데 이세돌 구단도 같은 실리형 바둑이었었네요. 네. 그 조은영 구단이 조제비라고 했잖아요. 뭐 엄청나게 빠른 그런 이제 스타일로 화려하고
속기 바둑을 떴다면 이창호 구단은 무덤덤하게 그래서 돌부처라고 전혀 심리적인 미동이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오승환도 돌부처 그죠? 그 굉장히 심리 그러고 보니까 주식도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그 주식의 고수들이 있잖아요. 바둑 잘 두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세돌 구단이 홀덤을 할 게 아니라 주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실리형 기풍이시라면 이세돌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이나 주식으로 무조건 큰 돈을 버실 수가 있거든요. 예. 큰 돈이라는 게 따박따박 잃지 않고 쌓아 나가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세돌 구단이 나이가 좀 전에 40살로 나왔나요? 네, 지금 딱 40살이네요. 네. 이창호 구단은 한 내년 내후년쯤에 이제 50 될 것 같긴 하고요. 아닌가요? 아무튼 네. 혹시 신문 봅시다를 바둑계에 계신 분이 들으시면 네, 주식하시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세돌은 홀덤은 아무래도 초반에 공격적으로 올인하기보다는 수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수비적으로 진행하다가 공격적으로 배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을 했네요. 저도 카드를 좀 재미로 한 번씩 쳤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이세돌은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2016년 나오네요. 알파고와 대국에서 3연패 한 뒤 178수로 첫 승을 따냈었고요. 네, 인간과 499번 대국에서 499승 무패를 기록하던 알파고에게 유일한 패배 기록을 남긴 게 이세돌이다. 당시를 해고하면 이세돌은 1, 2국은 알파고라는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3국 때는 심리적으로 무너졌는데 4국은 운 좋게 이겼다. 당시에 알파고가 낮은 버전이어서 이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이길 수 없다. 난 바둑을 예술적, 학문적 접근 방식으로 배웠는데 인공지능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 그런 접근 방식이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알파고와 대결이 은퇴 결정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AI와 홀덤 대결에 대해서는 아직은 AI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AI가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홀덤의 경우 선수의 플레이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다만 이세돌은 출전 경험이 많아 데이터가 충분한 선수와 다대1이 아닌 1대1로 AI가 맞붙는다면 AI가 해볼 만할 거다. 반면 데이터가 없는 선수와 하면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자신과 AI 대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도 저에 대한 많은 데이터 제공이 안 된 상태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예, 참 근데 승부사 맞네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 그죠? 근데 상대가 나를 잘 모를 거다라는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또 얘기를 파악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사진에 2016년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을 펼치면서 이 고민하고 있는 이세돌 네, 구단의 이 사진 속의 모습이 좀 감동적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알파고를 이겼던 우리나라의 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이었습니다. 홀덤에서는 조금만 하시고요. 네, 주식으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박철환의 마케나. 왜 주식으로 넘어오면 좋으냐면요. 주식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이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세돌 구단이나 여기 차민수 그 프로 기사님 이런 분이 주식 바닥에 오면 아마 휩쓸고 다닐 거예요. 아마 네, 확률적으로 너무 높은 게임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박철환의 마켓나우 점점 더 한국 압박하는 중국 배터리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정대 스마트자동학과 교수님이시고요. 2010년대 초반 다임러 AG 현 메르세데스 벤츠 디터 제체 회장은 신생 중국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 자동차로 쏠리면 수송용 석유 수급 붕괴로 공멸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로 갔으면 좋겠다고 애들로 말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그걸 2010년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셨었네요. 2020년대 들어서 중국에서는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정책이 힘을 얻으며 미래형 자동차 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 배터리에 기반을 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독일 폭스바겐의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에다가 7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5%를 인수하며 폭스바겐이 샤오펑에다가 7억 달러 투자해서 5% 지분을 인수하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2개 전략 차량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사에서 읽은 것 같네요. 이 차들은 샤오펑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폭스바겐 계열인 아우디도 상하이 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쓴다. 매출의 30%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폭스바겐 그룹의 고육지책일 수도 있으나 상황이 간단치는 않다. 역사가 오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처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새로운 협업의 장을 열고 있고 전통적 자동차 업체와 중국 자동차 제작사 간의 투자와 협업이 전기차 쪽으로 집중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판도도 바뀌고 있다. 2020년대의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세계 1위 전기차 생산국이고 세계 1위 리튬이온 2차 전지 생산국이다. 특히 테슬라는 세계 1위 리튬이온 2차 전지 생산국이네요. 그 리튬이온 2차 전지가 다 이 핸드폰에 쓰이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핸드폰에 우리가 보조 배터리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보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샤오미 게 되게 많고 그죠? 특히 테슬라는 그래서 리튬이온 2차 전지 1등인가 봅니다. 특히 테슬라는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기가 상하이의 역할이 컸고 일론 머스크도 BYD 같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를 경쟁자로 꼽는 상황이다. 중국 제조업이 없다면 양질의 저가 2차 전지도 경쟁력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없으며 제품을 내다 팔 큰 시장도 없는 상황이 왔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과 미국 전기차 제작사들은 종종 합자 소식을 내놓는다. 차량 전자화 시대에도 선진적 자동차 제조 기반으로 시장을 재석권할 수 있다고 믿었던 미국과 독일 등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다. 또한 중국의 BYD는 안정적인 셀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 KG 모빌리티와 일본 도요타에 공급한다. 아니 근데 일본 도요타에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공급을 하네요. BYD가. 중국의 닝더스다이 CATL 닝더스다이가 CATL 항상 CATL 하다가 닝더스다이라고 하니까 시대 스다이.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경쟁자로 우리나라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아니라 CATL이 배터리 사업 경쟁자로 우리나라 3사가 아니라 자국의 BYD를 더 경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K배터리라는 마법 주문이 유행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직전 일본을 무시한 통신사 같이 중국 2차 전지와 전기차는 바다를 건널 수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서 이제는 빠져나올 때가 됐다.
시장 예측 실패로 밀려난 2차 전지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방안을 고민할 때다라고 하셨네요. 네, 이 짧은 말 속에 말씀하고 싶은 많은 얘기들이 뒤에 막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뭐 느껴지는데요. 네, 최근에 어제도 제가 뭐 아수라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2020년 그 코로나 직후에 내년도에 3,0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내년에 3,000 가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제가 가장 많이 본 유튜브는요. 시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다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저처럼 강세로 얘기했는지는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 어디 경제연구소에 계시는 누구 분부터 해서 증권사 센터장부터 전전 증권사 센터장 출신, 그리고 경제학 교수님 다 저는 다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또 제가 틀리면 우리 고객의 재산에 좀 크게 손실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랑 반대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뭐 왜 시장이 좋은지는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지는 안 좋은 면을 계속 해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게 논리적인지 아니면 팩트에 기반한 건지 또 논리상의 오류가 듣다 보면 저거는 아닌데 그거는 상관관계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절대 비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 가지 신문을 보거나 할 때도 제가 못 보던 부분에 어떤 이런 시장이 열릴 거야. 이런 기사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좋게 보는데 안 좋은 점을 딱딱 지적해 주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기자분들이 워낙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많이 기사를 써주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서도 얼마든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 포지션이 되게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들 좋게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댓글에서 저에 대해서 제가 보는 비유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열광을 하게 되면 뭐 제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요. 어디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전부 다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이건 아닌데.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꼭지 쳤을 때 시장이 꼭지 쳤을 때를 계속 위로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쭉 나와서 막 얘기를 했고 작년 바닥일 때는 그죠. 강세론자 있었습니까? 예, 저 한 명 낙관론자는 있었지만 우리 정광우 그 86건가 그분도 있고 윤재 센터장님도 있고 이선희 부장님도 계시긴 했지만 네, 아무튼 그런 분들의 얘기에 댓글 속에서도 보면 오히려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배구진의 돈의 세계 위노그라드 테스트. 네. 뭔가 보겠습니다. Time flies like an arrow. 네.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인데 시간파리는 화살을 좋아해. 시간파리. Time flies. 예. fly 파리를 time flies 해가지고 시간파리. like가 동사로 쓰고 arrow. 시간파리는
화살을 좋아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네요. 1980년대 컴퓨터 번역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참고할 사례다. 과거 통계 기반 자동 번역 방식은 상용화하기에는 품질이 너무 낮았다. 이어 등장한 번역 방식이 AI를 적용한 신경망 기반 자동 번역이다. 과거에 비하면 향상됐지만 이 자동 번역도 넘지 못한 벽이 있다. 그중 하나가 위노그라드 스키마 챌린지다. 간단히 말하면 문장 속의 대명사를 정확하게 옮기는가이다. 다음 문장의 they는 시의원들이다. 원문이 the city councilman 이 refused the demonstrators a permit. 네, because they feared violence라고 했네요. 이를 필자가 2017년에 AI 번역기에 자금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의회 의원들은 폭력을 두려워 시위자들에게 허가를 거부했다. 네이버 박파고에서는 시의원들은 시위자들이 폭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했다. 이 건에서는 구글이 조금 나았지만 다른 문장은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옮겼다. 결론적으로 두 번역기 모두 위노그라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 각광받는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번역기들은 이를 쉽게 통과한다고 하네요. 위 문장은 이렇게 옮긴다. 시의원들은 폭력을 우려해서 시위대의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LLM 번역기도 아직 취약한 대목이 있는데 수사법과 문맥 등이다. In market we trust. 우리는 시장을 믿는다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서라고 옮기고 있다고 하고요. Ma came to Tokyo to talk terms and son changed them. 엄마는 도쿄에 와서 조건을 이야기했고 아들은 조건을 변경했습니다라고 번역을 한다네요. 마윈과 손정이라는 문맥을 놓쳤다. 마가 마윈이었군요. 네. to 도쿄는 손정이를 만나러 간 거네요. 네. 텀에 대해서 그죠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SON이 아들이 아니라 손정이군요. 네. 업무에 LLM 번역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번역기의 오류를 걸러내는 감수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재밌는 칼럼이었습니다. 위노그라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위노그라드 스키마 챌린지. 네, 그다음 기사는요. 살 빼주고 모발 지켜주고 돈 쓸어 담는 해피 드러그 약이다 그죠 약. 살 빼주고 모발 지켜주고 보니까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얘기네요. 근데 시간이 벌써 제가 너무 잡담을 많이 해서 43분이 넘어가네요. 노보노디스크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2% 성장한 543억 크로네, 약 10조 6천억인데 이 중 비만 치료제 매출이 103억 크로네로 전체의 19%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이 회사 주가가 190에 시가총액이 6,662억 달러, 883조.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어제 또 많이 올랐습니까? 13일 종가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1112가 지금 한 720조로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그룹이 450조에서 한 550조 사이, 500조. 그 바로 밑에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430조로 지난주까지는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최근에 또 더 올랐나 보네요. 9월 13일 날. 아무튼 해피 드럭이라고 합니다. 해피 드러그라고 돼 있어서 뭔가 했더니 해피 드럭.
주목을 받고 있고, 이 해피드럭은 비만이나 탈모 치료제처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약인데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약과 달리 시장 확장성이 크다는 게 장점이고요. 여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확장성이거든요. 이 제품이 뭔가 확장이 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날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 환자는 6억 5천만 명에 이르고요. 모건 스탠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도에 540억 달러, 한 72조까지 오를 걸로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주목받는 해피드럭은 위고비고요. 약을 만든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비만 치료제 싹센다를 무기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죠. 요 얘기는 이번 주 월요일인가 제가 한번 쭉 다뤄드렸으니까 그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읽다 보니까 뭐 국내 기업도 좀 쭉 나오네 보니까 한미약품, 일동제약, 그리고 쭉 읽다 보면 국내에서 또 중외제약 뭐 이런 종근당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보너스 기사 제니 게시물 한 개가 28억 가치나 된다라는 요 부분에 있어서 걸그룹 멤버 제니가 SNS에 올린 캘빈 클라인 관련 게시물 하나가 받는 평가 가치라고 하니까요. 전 세계 주요 기업 마케팅 예산 중에서 인플루언스 마케팅 예산 비중이고, 오늘 그러고 아침에 보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이번에 상장이 되더라고요. 전 세계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모, 이 규모도 나오네요. 12.4배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기사인데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에도 요 비슷한 기사가 나오면 꼭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웜의 신박 순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